올 하반기 관련해서 계속 제가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럼 긍정 시나리오는 없느냐?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요.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다만 최근 추세를 보면 세차게 자이언트 스텝 거치면서 내려왔던 주식시장이 S&P 500 지수입니다. 바닥 찍고 바닥까지 안 내려오고 그 위에 있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죠. 나스닥은 그거보다 좀 더 모양새가 좋아요. 예. 여기도 직전에 있었던 반등세, 여기도 좀만 올라가면 뚫리겠죠. S&P 500은 아직 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냥 지금 현재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불안정한 부분들은 다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액션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건 뭐냐? 최근에 제가 경제지표들 중에서 심리지표를 계속 보잖아요. 일단 이 심리지표가 긍정적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래서 소매 판매라든가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안정화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 곡물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화되고, 오늘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 보면 기존 주택 판매가 줄었거든요. 계속 줄고 있어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약간 하락하면서 주거병에 영향을 미쳐서 상승 강도를 떨어뜨리거나 횡보를 하는 수준 정도로 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강력한 수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꾸물꾸물 살아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계속 높이면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QT는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그냥 만기된 거를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입하지 않는 정도의 점진적인 그냥 QT를 진행하는 것. 그래서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QT는 그냥 속도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만기 정도의 형태로 그냥 유지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과정으로 가고, 그러면 기업들이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산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소멸되면서 조금씩 생산을 거기에 대응하고 재고를 조금씩 축적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서 소비, 생산, 투자가 약간 선순환 구조로 다시 도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이 전환되는 거죠. 이 상황에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율이 바닥 패턴에서 위로 들리지를 않고 낮은 상황을 꾸준히 잘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낮다 하더라도 사실 뭐 NIM이나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 순이익 마진 구조를 유지해 주려면 장당의 금리가 역전이 안 돼야 됩니다. 이 차트는 3개월, 1년, 2년, 5년,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마진의 폭이 여력이 있어야만 은행도 예대 마진을 보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빼고 나서는 거의 붙어서 수렴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 채권은 실제로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장기 채권 수익률은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떨어지면서 이 스프레드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다른 차트로 그 개념을 다른 차트로 보면 이 차트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3개월 혹은 2년 국채 수익률의 차, 그러니까 국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10년 말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은 이미 두 번째 역전 현상으로 들어왔고요. 10년 말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은 빠르게 아래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려오는 강도가 멈춘 상태에서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상황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집했다는 얘기는 역마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일정 부분은 신용 창출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여력 구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체율이 아까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은행의 대출을 하겠다는 태도는 완화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약간 강화된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높아져서 대출 태도가 심하게 강화돼서 대출, 그러니까 시장 팽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출 수요는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기 사이클이 도는 신용 팽창으로 도는 그런 과정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핵폭탄처럼 꾸물꾸물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이 노르스트림 터빈, 요거 이제 공급해 준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노르스트림 1 공급량이 줄 거라고, 터빈을 안 줘서 일단 공급량을 하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푸틴이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죠. 어느 시점이든 언제든 푸틴이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 수준은 계속 유럽 서방 국가가 돌 수 있도록 에너지는 일정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유럽의 경제가 폭망할 거기 때문에 그건 글로벌 경제에 아주 강력한 주름살이 되겠죠. 그래서 푸틴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일단은 서방 국가의 경제가 돌 수 있도록 상황을 유지해준다. 에너지 공급 상황을. 이런 상황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얹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WHO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꾸물꾸물 지금 높아지고 있죠. 점점 확진율이 주로 유럽하고 미국 대륙 쪽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도 들리고 있긴 한데 미국하고 유럽이 절대적이에요. 숫자로 놓고 보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물꾸물 늘어나서 겨울철에도 꾸물꾸물 늘어나는데 경제활동은 아예 안 막겠다. 혹은 늘어나지 않아서 여름 수준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면,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모든 시나리오가 다 긍정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주식시장이 통상적으로 일어났던 출구 전략 이후에 흔들린 다음에 다음번 경기 확장 국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상승 사이클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뭐죠? 푸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일단 푸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게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연체율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앞으로 몇 개월간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사이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서 경제 상황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기 사이클상 만들어지는 금리 인상 부분, 차입 비용 부분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줄어든 다음엔 반드시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그 스프레드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걸 해소하는 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프레드를 벌려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이에서는 이런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이 사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이 사이에는 재고 조정도 일어나고, 이제 고용 조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조정인 자산가치 조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팽창했던 신용의 조정도 일어납니다. 그런 조정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조정된 거가 축적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여하튼 제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이전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모든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작동하고 전체적으로 작동하면 우리가 지금은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는 있다. 다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경기 사이클 순환상 만들어지는 스프레드의 확장과 수축 요 부분이 일정 부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늦춰주는 게 10년 국채 수익률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단기 국채 수익률은 더 위쪽으로 안 올라가 주는 건데 단기 국채 수익률은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내리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단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0년 국채 수익률 혹은 5년 국채 수익률이 벌어지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투심이 좀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하게 되면 채권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위로.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는 일정 부분 막아지게 될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채권 수익률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 그래서 물가가 지금 연준의 타깃이 2%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2%입니다. 그럼 지금 한 8, 9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거를 밑에 2%까지 끌어내리려면 최소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2024년 정도 빨라야 2023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리거나 이 상승하다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내년도 중반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출구 전략이 진행되고 나면 그건 차트를 볼까요? 그냥 여기서 혼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월쇼 지수를 제가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2004년도가 이때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추구 전략 했을 때거든요. 이때 흔들리고 그 다음에 추세를 다시 사이클을 탔죠. 이때 추구 전략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다시 사이클을 탔잖아요. 지금 추구 전략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구 전략을 일으키고 후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를 보면 이 추구 전략을 했을 때 스프레드는 이 정도 레벨에 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추구 전략할 때 스프레드가 여기 와 있었어요. 물론 계속 추세적으로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일하다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너무 낮은 수준의 추구 전략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 가장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장 자금 수요에 대한 액션보다는 금리 인상이 실제로 스프레드를 줄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 수요가 없는 건 아니고 자금 수요 플러스 일반적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줄어들었을 건데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금리의 빠른 인상 속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단기 채권 수익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긴 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패턴이 바뀌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능성이 커지는 경기 수축에 잘못 대응하는 액션일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슈를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 부정적인 발언을 드리는 게 좀 외람되긴 하지만 요번 사이클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출구 전략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거기에 강력하게 서방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그런 예측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후반 사이클이 거의 이 후반 사이클이라고 하면 사실 그 직전에 조정받았던 고점을 뚫고 한참을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이클을 만들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요번 사이클 말고 다음번 사이클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걸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